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세계의 만남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후속 협상과 또 부속 명세표를 봐야지만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북핵 문제하고 관련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투자증권 박상현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임성준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하셨죠? 네. 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목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정상회담 관전평, 임수정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세기적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북한과 미국은 한 68년, 근 70년 전에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네, 또 지금까지도 이 적대 관계를 계속 해온 그런 사이인데 이 정상이 만나서 네,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안보 이슈인 북핵 폐기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한반도의 그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큰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산될 뻔도 했고 그러나 6월 12일 날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이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 평가합니다. 네. 그러나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이 애매모호했다고 이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았던 것에 비추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정상회담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첫 걸음이 이제 떼어졌고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자체는 합격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첫걸음이라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 기대감이 컸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또 각 나라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그런 대북 제재들을 이어왔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 나왔습니다. 회담 전날까지만 해도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 의제는 북한 핵 문제고 역시 우리 시청자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폐기 이런 방식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결과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비록
북미 정상이 만나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평화 체제, 핵 문제 해결,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과연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핵을 내려놓고 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후속 협의의 과제로 이제 남겨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센터장님, 네네. 그 외신 쪽에서나 뭐 해외 뭐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서 반응은 좀 어땠나요? 뭐 실제 뭐 기사로서 많이 다뤄졌었던 측면은 있지만 실제 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놀라는 일이 하나가 있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월드컵이 시작되는 걸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들로 해서 좀 놀랐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 북미회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중요도는 그래 높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직후에 진행되었었던 6월 FMC에 대한 결과 내용이라든지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하기 이전 캐나다에서 진행되었었던 G7 회담에서 조금 난장판을 만들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이슈로서 많이 다뤄졌었던 것이 오히려 외신 쪽에서의 이번 북미 회담의 해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G6에는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막 얘기가 나오던데. 박상현 센터장님, 남북 경협주들은 타격 좀 받았죠? 예, 뭐 아무래도 증시 경험대로 뭐 뉴스에 팔아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뭐 결국 요번에도 사실은 또 입증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의문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있고 워낙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감 자체를 눈높이를 상당히 높여놨었는데 사실은 그 눈높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충족을 못 시켰다는 것들이 향후에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실망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남북 경협 자체의 차익 실현 이러한 쪽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번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4월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평화와 그다음에 번영, 통일과 관련된 그런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판문점 선언에 보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과 경제 협력이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와 관련된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남북 간의 예를 들어 철도 도로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북한과 본격적인 경제 협력, 이를테면 개성공단의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이런 재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나 여러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만 사실 가능한 것인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그만큼 남북 경제 협력의 이 시기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 그런 영향이 전 뭐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혹시 뭐 그런 게 아닐까? 말씀하시게 이미 그 비슷한 거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잘 난 이후에 그 관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컸다가 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없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깜짝 놀랐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때 불과 한 이틀 만에 관련 업종 지수가 한 10% 이상,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3조 원 이상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 왔거든요. 결국 이제 후속적인 회담이나 차기 일정 등이 정해지게 된다라면 또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대와 실망만을 가지고 나서 그 관련된 산업의 전망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다지 썩 건전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그러겠죠. 수석님,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공동선언문이요.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가지가 이제 들어갔는데 첫째는 그 새로운 미북 관계를 이제 개선해 나간다. 지금까지는 뭐 적대 관계였는데 거기에서 이 의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적대 관계인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거죠. 네, 네. 북한에 대한 뭐 침략 의사가 없다든지 또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한미 간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이제 뭐 좀 축소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이제 이러한 그 북핵 해결을 넘어서서 평화 정착을 이제 공고하고 뭐 그러한 이 평화를 이제 만들어 간다. 네. 뭐 이렇게 공동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제 거기가 제일 중요했는데 CBID가 이제 들어갈 자리에 완전한 그 한반도 비핵화. 네. 이게 이제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쓰여진 그 문구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제 판문점하고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발표문하고 다른 것은 판문점에는 남북 양국이 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간다 공동으로 이 주체가 두 개가 표시가 됐는데 이번엔 그래도 북한이 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짐이 이제 북한한테 있다는 게 이제 명시가 됐고요. 뭐 네 번째는 뭐 그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그 한국 전쟁 중에 수많은 미군이 이제 그때 하여튼 뭐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의 유해가 지금 북한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습하고 송환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북한이 하겠다. 뭐 이런 그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전체적인 뭐 그 그림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아까 우리 말씀들이 나왔지만은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치지 못했고 지금부터 이제 할 일이 많다. 뭐 우리 정부도 할 일이 많고 북한 뭐 미국이 이제는 그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을 이제 챙겨야 된다.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제일 그 주안점이 이 북한이 이 여러 가지 그 핵시설을 빨리 이제 신고도 하고 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사찰 뭐 검증 이런 작업과 그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 북핵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불가역적인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뭐 이번에 조금 크게 기대했었던 것은 소위 프론트 로딩 그 먼저 뭐 여러 가지 그 생산해 냈던 핵물질이나 그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을 좀 폐기하는 그런 조치를 드러내는 걸 좀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뭐 숙제를 많이 남겨놓은 셈이죠. 문 선생님. 근데 사실 이 이번에 북미 간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뭐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수준이나 깊이나 이런 거는 남북 간의 성명서 나온 공동성명서 나온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는 포괄적인 합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서명 직전에 그 발언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앞으로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네 가지 항이죠. 북미 관계 발전과 평화 체제, 그다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표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는 북한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대상은 조선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쪽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조선 반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 반도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과 그다음에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전개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미군의 전략자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미연합연습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실장 특사 일행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했을 때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군사 위협의 해소, 하나는 체제 보장이었습니다.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늘 얘기했던 것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지금 조선 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핵군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당초부터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는 없었던 것이고 핵군축, 핵보유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단계적 동시적 그 군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CVID라고 하는 표현을 받을 수도 없었고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걸 표현에 삽입할 수가 없었던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되짚어 볼 일은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과연 그 과거의 북미 실무회담이나 또 육자회담에서 네. 이제 밀고 땡기고 했던 그러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었고 네. 다만 그러한 신용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제 협력이라든가 지원을 좀 받아내겠다. 네. 이러한 그 입장에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같은 것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를 들면 속이고 다시 그러한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했을까 하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번에 공동 발표문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두 대통령이 지금 약 3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점심까지 포함해서. 네. 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문에는 넣질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그래도 구두 약속이 이제 많이 행해졌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래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는 이번에 너무 발표문 자체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숙제를 해나가는 그것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는 선언문 사실은 보고 둘이 왜 만났을까? 저런 선언문을 내놓을 거면 좀 더 있다 만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안 만났으면 결렬되는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끌고 가자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고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하고 지금 미국의 입장이 부딪힌 게 선언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이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북한은 단계별로 가자. 우리가 행동 대 행동으로 가자 그런 거였고 미국은 니네 먼저 백기 들어라. 그다음에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서로 그게 어긋나고 또 CBID를 넘어서 PBID를 볼튼이 주장하니까 그것은 난리 났던 거고 북한은요. 그래서 이제 다 깨질 위기였는데 다시 만났단 말이죠. 다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게 방금 우리 임수정님 말씀하신 프론로딩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이번에야말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제재 해제도 안 될 것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서 2013년에 자신이 설정한 경제 핵 비용진 노선을 이제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핵무력을 완성했기 완성했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병진 노선 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신전략 노선을 채택을 하겠다. 네.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핵실험도 필요가 없고 미사일 발사도 필요 없다. 따라서 핵실험장도 폐기할 것이고 미사일 발사장도 폐기할 것이다. 네. 이 모든 조치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군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5월 24일 핵실험장 폐기하면서 발표한 발표문에도 이 조치는 핵군축의 일환이다. 핵군축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6.12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 측에서 발표한 이를테면 북한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북한 측 입장의 발표를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미 관계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평화 체제 대화도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훈련도 이제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의 핵보기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아주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은 놀라운 성공이 될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도 받겠죠. 그러나 노벨상은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연초에 결정한다는데 연초에 이게 특별 케이스로 받지 않으면 네. 뭐 연초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받기는 어렵겠지만 뭐 금년에 이제- 받겠죠. 그럴래나요? 네. 그래서 이 핵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뭐 이번 회담의 성공은 진짜 그렇죠. 지금은 뭐 절반 이하의 성공이라고 보면 앞으로 그것이 훨씬 이제 후속 합의가 성공도가 있어야 높아지겠죠. 되겠죠. 예. 후속- 그래서 이제 그 CBID 문제가 뭐 무지하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공동 발표문에 설사 CBID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북핵 폐기가 그러면 뭐 한 달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까? 두 달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 뭐 기본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이건 긴 과정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좀 풀려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어제 나오는 그 보도에 의하면은 대개 2020년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집권 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가시적인 하여튼 북핵 폐기의 그러한 그 행동이 이제 보여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그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글쎄요, 뭐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우리 문 장군이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고요. 네. 또 그렇지만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그 서방 측 이 지도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도 그 지금 물론 폼페이오 장관하고 우리 뭐 특사단 정의용 실장 등이 이제 대화를 해봤지만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속생각이 어떤지 네. 이거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뭐 이번에 또 속는다 어쩐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화해본 사람이 아니고 대화해본 사람들이 이게 진정성이 보이고 신뢰가 좀 간다. 믿어보자. 지금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한 6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려는지 네. 이제 우리도 뭐 지켜봐야 된다고 되겠죠. 생각합니다. 예, 프론트 로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이제 그동안 추출해 놓은 핵물질이 있거든요. 플루토늄, 네. 농축을 하는 물질이 있고 네. 그걸 탄두로 만든 핵탄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걸 날려버릴 수 있는 운반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 세 가지는 얘기를 안 했고 이제 미사일 발사장의 폐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또 이제 신포에 있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의 발사장, 그다음에 평양 인근에 있는 미사일 연구소, 네? 순안에도 뭐 네, 이제 그 평양 인근에 있는 미사일 그 네. 연구 시설들. 그래서 요는 그런 것보다도 이미 개발된 그런 미사일의 일부를 실제 가시적으로 폐기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을 폐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제재를 해제받고 경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뭐 빨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개발한 물질 갖다가 폐기하고 탄두 폐기하고 미사일 갖다 폐기하고 그다음에 기술자와 프로그램들 전환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IAEA와 미국의 사찰을 받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또는 2년 반 내에 그걸 못할 이유가 전 없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꼼꼼 숨기고 그걸 찾고 하는 그 과정을 길게 끌고 간다면 어렵겠지만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한다면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군사 전문가시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개발 인력들 다 전환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이게 남아공 모델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PBI대로 가는 건데. 자, 제일 궁금한 거는 북한이 그러니까 뭐 프론트 로딩을 했다고 치고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핵을 줄게 미국으로 갖고 가고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인지 아니면 10%는 어디 숨겨놓은 건지 어떻게 알죠, 그걸?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핵을 개발해본 경험과 기술과 시설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사람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1960년대부터 전 국토의 요새화. 그래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의 전력 폭격기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요새화 시켜놓고 깊은 동굴 속으로 감춰놓고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의심되는 시설을 다 이제 신고를 받고요. 네. 그거를 강제 사찰 방식으로 어디든 임의로 사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북한이 허용한다면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렇게 안 한다면 네. 또 그렇게 허용하더라도 어딘가 모르는데 감춰놓는다면 네. 사실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폐기하고 검증하는 그런 조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하나는 정말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보다 큰 틀에서 이제는 핵이 필요 없는 핵과 미사일이 필요 없는 그런 평화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가는 노력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석님,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쪽은 또 수석님이 전문이실 것 같아요. 북미 간에 지금 이제 합의는 했잖아요. 합의를 하고 이 뒤에 이제 후속 협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번에 하기로 한 거 어쨌든 프론트 로딩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을 덜어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종전 선언을 하든지 뭐 평화 체제 선언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뭐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뭐 실무 후속 회담을 빨리 하겠다는 것 외에는 지금 나온 게 없고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 장군 쭉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핵, 네. 또 과거의 핵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걸 빨리 좀 폐기하든지 뭐 네. 반출을 하든지.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마 옛날에 이 냉전 해체 후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또 그때 어디입니까? 벨라루스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배치했던 그런 것이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이제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 소유권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체하고 냉전의 어떤 평화적인 세계를 이후에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그때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넌 루가 법안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돈을 미국이 대면서 그것을 우선 소련으로 이관해 가지고 해체를 했죠. 네.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을 적용해서 해체 비용이라든가 이거는 뭐 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빨리 좀 진행을 할 그런 계획들을 아마 수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미국으로 반출이 될 경우에 미국으로 반출이 되든 아니면 해체가 되든 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바라는 건 지금 종전선언, 뭐 평화체제,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안전 보장과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보상 지원 네. 뭐 이것인데 이제
처음으로는 하여튼 그런 미국이 하여튼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이제 안 한다라는 그런 뭐 보장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조치들이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평화 협정을 이제 하는 그 작업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군사 훈련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파트가 주한 미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북한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보다 2배 이상의 뭐 그 통상 전력을 지금 가진 것으로 돼 있죠. 그 병력만 해도 뭐 100만이 넘고.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이제 자기들도 뭐 그 민생이라든가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그 남쪽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면 북쪽도 거기에 대비하는 훈련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뭐 팀 스피릿 할 때 보면은 뭐 없는 뭐 하여튼 유류의 탱크에다 엔진에 그렇죠. 그것도 걸어놔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자기들로서는 뭐 상당히 힘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중국에서 이제 쌍중단 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북한도 반대하고 우리 측도 반대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쌍중단 논으로 이제 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아마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선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좀 중지해 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지난번에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고위급 회담을 그냥 전격 취소한 것도 우리가 훈련 계속하면서 이 전략 자산을 계속 투입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것으로 이제 그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아마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폼페오와 북한의 고위급 인사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이 될지 아니면은 뭐 리수영이 될지 리용호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후속 협상이 이제 있게 된다면 결국 이번 포괄적인 6.12 합의에 포함되지 못했던 구체적인 아마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겁니다. 목표 시한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조치, 미국이 북한에 해줘야 할 체제 보장 조치 이런 것들이 나란히 놓고 이제 목표 시한은 2년 반 내에 각각 프론트 로딩해서 할 조치. 제가 볼 때는 아마 프론트 로딩 조치를 하면 종전 선언이라든지 한미 연합의 연습에 대한 변경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결국 최종 단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BID 방식의 비핵화와 이제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아마 이런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 신고, 사찰, 검증 이런 과정들이 이어질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이 수교 문제를 위한 협상이라든지 이를테면 최근에 이번에 이제 현송월이가 갔는데 현송월이가 왜 갔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역시 과거에 중국과 미국의 수교 관계에서 처음 출발점 핑퐁 외교였거든요. 예술단의 교환이라든지 아마 앞으로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시간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번 초기 협상 단계에서 과연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정말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보이겠죠.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꼭 드리려고 그러면 먼저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추가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양쪽이 지금 결국은 뭐 중국이 얘기한 쌍중단이건 뭐건 간에 양쪽이 군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도 없애지만 재래식 군축도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나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나 줄여가지고 가는 형태가 될까요?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본토로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논의의 의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합의한 대로 북미 정상 회담의 이 공동 성명이 잘 이행이 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역시 그동안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네. 6.25 전쟁 직후에 한미동맹이 탄생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겨냥한 그런 이제 동맹이었는데 역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오더라도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이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한미군의 규모가 대략 한 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 숫자의 변경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좀 있죠. 달라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1년에 연례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키리졸브 연습과 UFC 연습 정도는 중단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훈련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초기 조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저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핵 문제 해결은 불투명해지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안보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경제에도 위협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잘 봐가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신뢰에 기초한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합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거든요. 그걸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 문제 뭐 대단히 민감하고요. 네. 이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경제에도 저는 직격탄이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과연 주한미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모나 뭐 그런 변경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난다. 네. 그때 우리의 국방력으로 지금 뭐 북한뿐 아니라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어떤 문제를 볼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특히 그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기준이 제가 그 과거에 뭐 미국 고위층 인사들과 좀 얘기를 나눌 때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폭 지지하느냐. 네. 또 그 일부 갈려서 뭐 한 반은 지지하고 반은 지지 안 하고 이런 그 하나의 분위기나 이런 여론의 향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사실은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얘기가 워싱턴에서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뭐 별로 큰 반응을 안 보이더라. 뭐 네. 동요도 없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한미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물론 뭐 보수층에서는 그냥 주한미군 뭐 철수하면 안 된다고 태극기 뭐 이런 집회도 하고 그러지만은 향후 우리 국내에서 이게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네. 이 우리 정부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 한미 간의 소통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문제에서 여쭤본 것도요. 일각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게 진짜 그러는 건가? 예, 사실 지금 걱정하는 의회- 목소리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죠. 미 의회에서 네. 숫자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네. 의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 예, 그럼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그동안 북한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 특히
특히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전반적인 세계 전략 속에서 안보 전략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돈으로 자꾸 이걸 한미동맹을 판단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두 분 또 이제 우리 금융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야 돼서 너무 오래 쉬셨죠?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네. 공부하고 지금 있었어요. 뭐 우리 북핵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진행이 돼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여러 가지가 주었었겠지만, 있겠죠. 예, 있었겠지만은 사실 이런 안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등은 상당 기간 동안 이미 시장에 상존해 왔었기 때문에 네.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들었었던 거는 70년대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한 성장 속도와 비례했을 때 금융과 자산 시장의 가치 변화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것들은 싸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던 것이지 뭐 항상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위험하다라는 평을 들어왔었다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문제는 이번 이런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우리 투자 환경에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어서 이 외국인이 많이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단순한 논리인데요.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는 효과는 극히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전체 한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4년 정도에 최대 42%까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비율만 따져서 보면 앞으로 한 6%는 더 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2004년 당시에 외국인의 그 42%에 달하는 그 지분의 가치가 당시 가격으로 대략 한 18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36%밖에 되지 않은 지분의 가치는 6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돈 많이 벌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뭐 수익도 이미 많이 났고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특정한 자산의 가치가 싸다라고 하는데 안 살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싸다라고 그러는데 안 사는 이유는 싸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 선진국이나 신흥국 다양한 투자 자산 등에 대해서 의미를 해놨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전, 20년, 30년 전서부터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데는 목에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한 이슈가 뭐 디스카운트 하나에 대한 해소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안보와 뭐 이런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 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떤 다른 분야로 조금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두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 봅니다. 박 센터장님, 그 국가 신용 등급은 어떻게 좀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신용 등급이 좀 좋아지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영향을 받잖아요. 예, 뭐 오늘도 사실 뭐 피치에서 뭐 유사한 내용이 하나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에 뭐 어떤 이제 상을 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AA 마이너스인데 뭐 사실상은 모델상으로 보면 그냥 AA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이러한 상황 전개 자체가 국가 신용 등급에는 향후 만약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국가 신용 등급 상향으로는 사실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환 시장 특히 이제 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절상 압력으로 당연히 좀 갈 것 같고 채권 시장 부분은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용 등급이 좋아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비용을 과연 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제 발행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뭐 향후에 이것이 잘 풀린다 했을 때도 그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우리 좀 더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분한테 넘어오겠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뭐 진행되는 북미나 남북이나 뭐 이런 회담들은 또 이제 아까 우리 그 문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북한이 정말 할 의지가 있으면 프론트로딩하고 정전협정하고 그러면 정전협정에는 뭐 중국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뭐 모든 거 다 거쳐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북미 간의 수교도 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뭐 이제 이런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어디쯤에 들어오게 되나요? 그것도 단계별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뭐 그거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지금 유엔의 뭐 결의안들이 지금 그 제재 결의안들이 그렇죠. 뭐 7개 이상 지금 네. 채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은 지금 미국 단독의 제재 또 따로 있고. 네, 각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측 생각은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북핵 폐기의 가시적인 큰 그림이 나오고 행동이 됐을 때 이제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겠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유일한 담보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뭐 하려고 하다 속인다. 뭐 과거처럼 또 뭐 앞으로 사찰 과정에서 이게 신고 안 한 것이 뭐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이게 안 했을 보여준다 때는 뭐 이런 네, 거. 그러면 그 굉장히 이제 큰 그 파문이 날 거고 또 북한에 대한 그 신뢰도나 이제 이런 게 뭐 떨어질 거고 하면은 그때 예를 들면 뭐 제재 조치를 풀었다가 다시 가기는 상당히 또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제재 조치를 푸는데 아마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뭐 다 풀어줘서 어떤 그 제어 하나의 제어 장치도 장치가 없이. 없다 이렇게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뭐 그 점은 좀 우리 한미 간에도 좀 긴밀하게 아마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얘기를 좀 미국 측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구만. 일본은 뭐 납치자 문제 해결해야 그 옛날에 뭐 그렇게 그 하겠다고. 배상금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본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판에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리.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CVID라고 하는 걸 이번 6.12 공동 성명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네.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그걸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되는 그 순간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 공언을 한미일 외교장관이 함께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이 핵이 없으면서 가까이에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늘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다시 확인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만약에 중간에 풀린다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건 기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마 우리 정부도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 그 원칙에서 흔들려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유엔 제재, 유엔 그 생션은 뭐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또 기존에 우리가 북한하고 하던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기존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먼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유엔 생션이 다 풀려야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엔 생션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금 특히 미국이 북한을 향한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시행하도록 되어 하고 있거든요. 있죠. 다시 말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나 국가에 대한 그런 제재 조치. 네. 그러니까 지난번 이 평창 올림픽 때 우리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식령을 들어간다든지 북한 인원들을 태우고 온다든지 또 북한 인원이 우리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를 해서 일시적인 유예들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면 유엔 제재는 아니더라도 이 양자 제재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가 네. 혹시 유예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북한의 그 진정성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때까지는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사실 북한은 아마 계속 요구할 겁니다. 우리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였거든요.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 네.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자위용이고 남조선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테니 우리의 핵 문제를 가지고 남한이 우리와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을 해서 남한만이라도 우리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핵 문제 해결에 더 부정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제 경협하고 관련된 문제는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뤄도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지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좀 속도를 내고 싶은 그런 뭐 의향이 좀 강한 것으로 뭐 여러 번 비춰졌죠. 그러겠죠. 그래서 또 북한 시장을 선점한다는 네, 의미도 뭐 그런 있기 점도 때문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급적 그 제재에 뭐 이렇게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뭐 인도적인 사안이라든가 네네. 또 무슨 뭐 지난번에는 그 삼림 뭐 이런 그 저 북한 조림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여하튼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지금 그 국제적인 아직도 공조 체제를 우리가 깨트리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너무 빨리 가다가 뭐 과속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탈이 나듯이 그런 것을 뭐 정부에서 뭐 잘하겠지만은 우리 경제계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네. 최근에 그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개방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진출 강도가 정해진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마치 이제 우리가 무혈 입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북한 내의 어떤 기업들의 상황 등을 보면 이미 중국 기업들과의 상당 부분이 지금 합자 형태 등으로 이제 많이 그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거래 대상과 어떤 그 경영 등에 대한 대상 등이 어떤 북한과의 어떤 단독에 대한 그 만남이라기보다 어떤 다재간의 만남이 될 가능성 자체가 오히려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협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안목에서에 대한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경협주다 그러면 도로도 깔리고 철도도 깔리고 이러니까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가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뭐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스토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FOMC 금리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시장은 뭐 아무래도 좀 하반기에 두 차례를 반반 여기다가 사실은 좀 두 차가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우려감이 사실 좀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2020년까지 금리 인상 횟수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번 올리고 대신에 2020년에 한 번 올리는 거로 사실 축소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수치 자체는 사실 변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제 표현대로 한다면 좀 조삼모사 비슷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조금 이제 앞에 빨리 올리고 뒤에 상황 봐서 못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매파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사실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금 매파적으로 보지 않았나요? 오늘? 사실 매파적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큰 편이었었는데 뭐 이거를 단순히 정책 금리를 아주 강하게 올린다라는 메시지에다가 반응을 했다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주식이 낮아진 기대 수익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또 채권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역전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그 연준 그 성명서인가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전체적인 느낌은 좀 그거였어요. 야, 우리 올린다라면 한 만큼 올리는 건데 니들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거든요. 우리 미리 다 예고한 거잖아. 이 분위기로 전 느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번 올리고 나 나중에 가서 안 올릴게 뭐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올리면 어떡해요? 예, 뭐 그거는 결국 올린다는 얘기 자체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 경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사실은 네. 한다는 부분하고 아니면 이제 물가 리스크 자체가 너무 커져서 이제 올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전자의 경우 자체는 사실은 뭐 만약 진짜 미국 경기 그 정도로 감당할 정도로 좋은 경제라고 한다면 세계 경기도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뭐 사실은 부담은 되죠. 이제 이머징 같은 경우 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긴 하지만 너무 그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없다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 센터장님 한 가지 추가 질문이요. 네. 그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고 나면서부터 지금 계속 그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결국은 우리도 어떤 후속적이로나마 어떤 정책금리 간의 스프레드를 좁히기 위한 후속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올해 가을을 기점에서 다소 좀 수출이 둔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IT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네. 이것이 이제 약간 그 꺾이는 징후가 보여주게 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스탠스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한은에서의 생각은 지금의 어떤 미국의 어떤 기조 자체를 관망하는 대신 네.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조금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ECB에 대한 부분과 또 올 9월에 이제 종료되는 양적 완화 이후에 네. 이들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미국을 따라간다라고 전제가 된다라면은 우리도 결국은 따라갈 거기에 수밖에 대해서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뭐 역시 우리 경기 여건 역시 나쁘지 않다는 측면들도 있지만 추후에 있을 경기 침체 압력이나 어떤 경기 하방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뒤늦게나마 따라갈 가능성 자체는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그 있습니다. 말씀은 좀 그 이주열 총재도 말씀은 하시긴 하던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지만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다음 질문이 네네네. 이번 7월은 힘든 거죠? 우선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7월의 가능성이 좀 오히려 더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조금 좀 어렵다고 지금 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여기서 이제 7월을 놓치게 되면 8월과 9월로 넘어갈수록 오히려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네.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는 하반기 여전히 중에 7월 있게 보고 된다면 7월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7월 얘기가 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연내도 사실은 힘들다는 예. 근데 7월이 물 건너가면 우리 경기 고점 논란이 지금 한참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그렇습니다. 갈수록 금리 인상 더 힘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쪽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당초 그 7월, 8월, 그 9월은 금리 인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10월로 사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 좀 경기 상황을 좀 본 이후에 네. 좀 그게 뭐 최근에 이제 뭐 지표 자체가 이제 절벽 비슷하게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좀 반등을 좀 하는 이러한 좀 신호가 나오고 실제 뭐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의 어떤 상황을 본 이후에 판단을 한다면 10월 자체도 사실은 늦지는 않는 그 정도의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특히 이제 중국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뭐 중국도 이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뭐 좀 전체 이머징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좀 감안을 해서 금리 스탠스 자체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북미 협상하고 관련해서 이제 향후 진행될 이벤트들도 또 있을 거고 또 그동안 북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묻혀졌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사실은 복병처럼 잠재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하반기 이후에 우리가 금융시장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은 올 한 해 어떤 금융시장은 낙관적이지도
그 좀 비관적이지도 않은 다소 좀 흐리멍텅한 어떤 위치를 좀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등락은 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도 계속 연초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가 않고 그렇죠. 좀 빡세죠. 금리 역시 연초 이후에 조금 레벨업은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변수가 결국 현재 글로벌 경기 판단에 대한 문제, 또 연초의 예상과는 다른 어떤 달러와의 향방 이런 것들이 현재 또 정책 불확실성이 등장했다라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좀 조합된다라면은 하반기는 어떤 이런 가변적 변수의 영향을 받은 어떤 변동성 국면만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뭐 극단적인 해석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뭐 그 가변적 변수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다시 우리가 재해석을 해 나가기 하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전체적인 어떤 투자 환경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선 회장님, 이 하반기에 제일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지금 어떤 건가요?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역 갈등으로 사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게 진짜 무역 전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타협으로 조금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뭐 세계 경기의 지금 회복 확장 기조 자체를 좀 유지시키는 어떤 원동력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어떤 사항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북핵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거는 국내 IT 사이클 자체가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좀 꺾이는 모습. 예, 그러니까 그러한 네드 가격도 좀 내려가기 시작하고.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물량이라든지 수출 물량이 사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직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또 중국이 여전히 뭐 신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IT 사이클이 이게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뭐 좀 더 내년 연장 가능한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뭐 국내적으로 보면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